자, 이제 계약 총론의 제일 마지막 파트입니다.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 보겠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제란 무엇이냐? 해제, 그다음에 해제권 발생 원인, 그다음에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해제했을 때 효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의, 발생, 행사, 효과. 먼저 해제가 뭐냐면요. 해제는 일단 계약이 성립을 했어.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효력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할 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말을 맞추어서 합의하에서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하든 을이 하든 혼자 하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계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돌려버리는 것. 난 너랑 계약한 적 없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에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는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월 1일 날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이 10월 15일 날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31일 날 소유권도 이전되었네. 등기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여기서 할 때도 있고요. 중도금 지급 이후에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계약 해제도 가능해요.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면. 아마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등기도 넘어왔는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거의 10중 8구 매도인이 하는 거야. 이유는 돈을 못 받아서.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잔금을 안 치렀나 보지. 말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열받은 매도인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제시켜버리죠. 매수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래서 이 계약을 딱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서요. 계약 없어집니다. 난 당신이랑 계약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과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아까 전에 해제하고 다른 거 있었죠? 해지요. 해지는 이 과거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둔 채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효력을 없애는 걸 해지라고 하는데, 해제는 제거하는 거예요. 과거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급표 때문에 그 전에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있었거든. 그럼 계약을 통해서 주고받은 게 정당하게 주고받은 건데, 정당하게 주고받은 것조차도 부정되는 거야.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나는 너랑 계약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돌려줘야 되는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제입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제는 합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에 속하는 거예요. 형성권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7글자였거든요.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승낙, 양해, 동의 없이도 내 뜻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내 뜻대로 뭔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했거든요. 해제권, 취소권, 이런 거 형성권이에요. 이거 어디서 한번 배웠느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있었는데,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어. 근데 지상물이,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토지를 더 쓰고 싶어서 계약 갱신을 청구했지.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아니 매도인이 아니고 땅 주인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절을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이 건물을 사세요라고 건물 매수 청구하는 거, 이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권이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라서 거절도 못한다 그랬잖아. 시가대로 가는 거. 그때 형성권 설명하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제권도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행위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법률 행위이긴 한데, 상대방과 합의하에서 하는 법률이 아니고 그냥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계약이 아니라 해제를 하는 행위는 단독 행위에 속하는 거죠. 일방적 단독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유효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도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두 종류의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약간 센스 있으시면은 벌써 이 단어 가지고 아, 또 그거네. 또 그 소리 하네. 13페이지 그 소리. 자, 해제권이 생기는 데는 첫 번째 원인 법률행위. 두 번째 원인 뭘까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계약에 의해서 생긴 해제권, 계약으로 정해진 해제권,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자, 우리는 그런 해제의 사유를 만들고 계약한 적 없지만은 법이 이럴 때는 당신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이 인정한 해제권, 법정 해제권, 이렇게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나눠지는 거야. 어느 쪽이 중요하냐면 법정 해제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정 해제권은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약정 해제권부터 먼저 한번 살짝 볼까요? 약정 해제권은 해제권을 우리가 만든 거야.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하에서 해제권을 만든 거예요. 법이 인정해주지 않은 해제권인데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미리 해제의 사유를 정해뒀을 때 근데 그 사유가 생겨서 해제권이 생기면 약정 해제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갑하고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사는 목적이 토지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을이 약간 자신이 없는 게 지금 매매 계약을 하긴 하는데 혹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면 나는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면 나 이 매매 계약 해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갑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좀 적읍시다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 특약으로. 토지 매매 계약 이후에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 근데 그래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진짜로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약속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 해제권은 법에 나와 있는 해제권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해제권이잖아. 해제 사유를. 맞죠? 이런 해제권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은 뭐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네. 옆집 걔 죽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좀 웃기긴 하지만 안 될 이유는 없거든.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정 해제권. 그리고 이렇게 요 특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갑과 을은 해제권을 유보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좀 어렵죠? 유보. 유보라는 말. 유보라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약간 더 괜찮은데 보류. 보류. 보류가 뭐예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야. 나중에 한다. 유보라는 말이 여러분 법률 용어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시고 요즘 네이버도 필요 없죠.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GPT 끝장입니다. 엄청 완벽하게 대답해 줍니다. 진짜 웬만한 것들은 물어보시면은 됩니다. GPT 깔아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하실 때 궁금하면 물어보고 계속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의 뭐 네? GPT는 아니요. 거기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PC에도 깔아놓고 하십시오. 저도 책 쓸 때 많이 씁니다. 예. 한 번씩 거짓말해서 그렇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많지 않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네이버 검색해서 한 건데 유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 법에서 쓰는 유보는 어떤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권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을 권리를 유보하였다. 유보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거야. 이런 특약을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권 유보 조항에서 만들어진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이 아니라 무슨 해제권이다? 약정 해제권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이 굳이 안 만들어도 법이 인정하는 해제권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생기셨어요? 그러면 당신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라고 법이 인정한 해제권들이 있어요. 근데 법이 인정한 해제 사유는 제법 많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99% 이겁니다. 5글자.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겁니다. 채무. 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전에는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근데 사실 학자들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유형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행 거절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은 공통점이 둘 다 이행을 안 한 거야. 둘 다 이행 안 한 건데 차이점은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주고 있는 게 이행 지체고 불능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다시 소 얘기해 볼까요? 소 한 마리를 사고 팔고 계약했는데 소를 안 갖다 주고 있네. 갖다 주기로 했는데 오늘 날짜 지났네. 뭐 하고 있는 거죠? 이행 지체. 소를 매도인이 잡아먹었네. 주일한 소를. 뭐야? 이행 불능. 근데 소를 가지고 왔어. 이행했어. 근데 밤에 와가지고 잘 못 봤는데 그 다음날 밝을 때 보니까 소가 다리가 하나 없네. 그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불완전 이행이에요. 이런 거.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게 이행한 거죠. 근데 됐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불완전 이행 나온 적이 없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조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 544, 546조에. 근데 왜 우리가 이행지체하고 불능을 구분하느냐? 해제 파트에서 이걸 나누느냐? 뭔가 차이가 있어서 나누는 거거든요. 자,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은 이게 이행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계약 해제 못하고요.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절차가 있어요. 보세요. 544 이행지체와 해제, 546 이행불능과 해제. 근데 544가 더 길어요. 지체와 해제가. 왜?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라는 최후의 칼을 꺼내기 들기 전에 최후 통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두 글자 최고예요.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일까? 가능한데 안 해준다는 소리일까? 가능한데 안 해준다는 지체예요, 지체. 지체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바로 해제를 못하고요. 상당한 기간, 또 나오네, 상당한 기간.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최고. 저런 말들은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제식 표현이에요.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저런 말 안 써요. 저 최고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촉구 또는 독촉. 독촉한다, 촉구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행을 안 하시냐? 빨리빨리 이행하시라고 상당한 기간, 충분한 시간을 줘서 독촉해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 한번.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한다면은 내가 계약을 해지할 이유는 없지. 지연된 손해배상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다려봤는데 그 상당한 기간 동안도 꼭 이행을 안 하는 얘가 그럼 이제 폭발하는 거야.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권이 그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체를 했다고 바로 해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를 해요. 촉구를 해야 돼. 촉구.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돼. 해제권이 생기려면. 근데 불능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불가능한데 하라고 독촉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심플하게 채권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심플한 거지. 결론은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제권이 생기기 전에 최고를 요한다.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봤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때 해제권 발생한다. 그 다음 불능일 때는 최고 필요 없이 불료, 곧바로 해제권 생긴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심각한 게 있어요. 여기 다시 546조로 가보겠습니다. 이행 불능이면 해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3교시에 배웠던 표현이 나오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여기는 됐고 필요 없어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반대말은 뭘까요?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유책 사유. 채무자의 잘못으로 고의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반대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바꿔볼게요.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여기를 바꿨어요. 다시 한번 원래 복구시켜 드릴게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바꾼다고 지금.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뭐 어려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면 밥을 먹을 수 없다. 말 바꿔보시라고. 제 시간에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이. 그렇지 않나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왜 불능이 되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냐 없냐,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의 채무가 집납 불나서 불능이 되었어. 얘가 채무자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죠? 채권자. 그렇다 불났다고 무조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불났는지를 따져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불난 이유가 갑이 담배 피다가 불질렀어. 자,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계약을. 매도인이 담배 피다가 불질러서 집 불났다니까.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 채권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왜? 담배 피운 것은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어, 책임이 없어? 책임이 있지.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과실 있잖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해지할 수 있어, 어른. 두 번째, 담배 아니고 벼락 꽉 쳐서 벼락 쳐가지고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벼락으로 불능은 채무자의 책임이 없잖아.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이거 되게 쉽지 않나요? 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18페이지, 그림민법 18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림민법의 18페이지를 보시면 18페이지 부분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요. 아래쪽 부분 많이 보십시오. 다시 아까 봤던 거 다시 이쪽 왔어요. 후발적 불능으로 왔는데 이걸 잘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건물이 멀쩡하게 잘 있었으니까 계약이 유효로 스타트했어요. 근데 31일 날 넘겨주기로 한 집을 20일 날 불이 나서 없어졌어요. 소유권 이전 불가능해졌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뭐라고? 후발적 불능. 그래도 계약은 원래 유효했으니까 무효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집이 없어졌는데 경우의 수를 두로 나눈다니까. 그 나누는 기준이 채무자에게 뭐가 있냐 없냐 나눈다니까요.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여기 채무자가 누구래? 여기 쌍무계약에서 둘 다 채무자인데. 하지만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죠? 왜? 지금 불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지급 채무여서 불능이 존재할 수 없다니까. 지금 집 불난 얘기한 거예요.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불능을 얘기할 때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은 뭐라고 부른다? 채권자. 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즉 있는 얘기. 잘못이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시킬 수 있다고. 지금 방금 보신 조문이 이 조문이에요. 계약을 해제시켜가지고 계약을 엎어버리고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요 라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날 문제도 아니야. 채무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뭐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부른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벼락이 꽝 쳐가지고 집이 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뭐가 없죠?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럴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말을 하면 다 X라니까요. 해지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못해요. 할 필요 없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면서 단지 위험을, 반대급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원칙은 천재지변이면 돈을 못 받아.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야. 그쵸? 그게 원칙인데 혹시 이걸 채권자가 불을 와서 질러버릴 수도 있잖아. 이거를 매수인이 와서. 그럴 때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거니까. 아이고 갑자기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가 나오나요? 아무튼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엄청 중요하네. 여기를 딱 찍어서 이만큼 찍어서 계속해서 써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자기에게 설명해보고 그런 공부 아십니까? 천재과학자 파인만 공부법이라고. 뭔가를 들었으면은 내가 설명해보는 거지.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내 스스로 설명해보는 거야. 선생님 놀이. 설명하다가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설명이 안 되지. 왜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이렇게 해제권이 생기면, 해제권이 생겼어요.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이 생겼어. 생겼다고 해서 무슨 오토매틱으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해제권이 생기면 해제를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생기면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를 하긴 하는데 상대방과의 합의로 할까요? 일방적으로 할까요? 일방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해제권은 무슨 권이더라? 아까 전에 권리의 성격이 형성권이어서 상대방의 승낙, 합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하겠다. 너 지금 중도금 안 줬지? 내가 너한테 열흘이나 더 줬어. 상당한 기간을 줬어 분명히. 근데 너 지금도 안 줬어. 해제할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로 통보면 해제가 된다는 거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제를 한 의사표시는 철회를 못합니다. 철회. 근데 이건 해제만 그런 게 아니고 법률 세계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고 나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회 못합니다. 이 조문이 있어서 철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문이 없어도 원래 해제든 취소든 뭐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효력 생기면 철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주의적 규정이라고 해요. 뭐 있으나 말거나 뭐 한 규정을 왜 뒀느냐? 해제를 했다가 그 말을 주워 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경고한 거예요. 저 말이 있건 없건 해제는 철회 못해요. 철회 못해요. 한 번 한 해제는. 그 다음에 해제 효과로 갈게요. 효과. 해제 효과는 해제를 하게 되면 소원손, 계약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 3. 손해배상 이렇게. 이 얘기는 127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있죠. 12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그림이 좀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 얘기예요. 거기 얘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됐느냐? 계약 해지되는 스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10월 1일 날 계약하고 계약금 걸었습니다. 의리가백에. 10월 15일 날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10월 25일 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갑으로부터 을에게. 자, 근데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걸 배우셨거든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말 이퀄 뭘까요? 을 명의로 등기가 났다.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근데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그날 잔금을 치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자, 해제 공부를 위해서 특약을 했다고 볼게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먼저 넘겨주고 이날 등기를 먼저 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마지막 잔금을 주기로 선후 이행 특약을 한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합의만 된다면. 그래서 지금 10월 25일 상태에서 이 매수인 을은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계약을 했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잔금 지급 채가 남았는데 31일 날 약속을 어기네. 잔금을 안 주네. 이 여자가. 매도인은 호의를 베풀어서 등기까지 먼저 넘겨줬는데.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잔금 안 주는 걸 5글자로. 채무 불이행. 다시 채무 불이행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해보세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얘는 뭐래? 돈 안 주는 거? 이행, 지체야. 근데 얘가 돈이 한 푼도 없거든. 진짜로. 그럼 뭘까요? 이행, 지체예요. 금전 지급 채무는 불능을 인정하지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지체야.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지체인지 불능인지 왜 따지지? 해제를 하고 싶은데 갑이 해제 요건이 다르니까. 불능일 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건 지체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다? 최고. 그래서 매도인은 왜 잔금을 안 주시고 그러시나? 나 먼저 등기까지 해줬는데 이러시면 곤란한데 빨리 줘요라고 최고로 계속 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데 계속 안 주네. 그래서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안 줬어. 2달 동안이나 안 줬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 31일 날 드디어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자, 이 해제를 할 때 이렇게 애를 먹인 이 여자하고 합의하에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로 뭐 카톡을 보내든지 뭐 내용 증명을 띄우든지 전화로 말로 하든지 어쨌든 해제를 했어요. 이날 해제했어요. 해제를 이날 하게 되면 이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지금 없어졌어요. 난 당신이랑 애초에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소급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이거요. 가지고 있어야 돼, 돌려줘야 돼. 계약이 사라졌으니까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이에요. 그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등기도 이거요. 무효등기 돼버린 거야. 계약도 안 했는데 등기돼 버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무효등기예요. 이 무효등기 말소는 한 열흘쯤 있다가 이때 했어요. 해제하고도 한 말소등기 하는데 실제로 말소하는데 좀 걸렸다 치고 시간이. 요 사례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면 이렇게 해제하게 되면 첫 번째 계약은 사라집니다. 소급적 소멸. 계약은 사라집니다. 뭐 사건 4개 있네요. 잠깐만요. 사건 굵직한 사건이 4개 있거든요. 이 스토리 속에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1번. 두 번째 10월 25일자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매수인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지. 계약은 엎어졌죠. 그리고 말소등기는 여기서 하고요. 이거 가지고 계약 해제 효과를 볼 건데 첫 번째는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은 아예 처음부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생겨났던 채권, 채무도 다 없어집니다. 채권? 무슨 채권이 생겼을까요? 갑은 을에게 돈 주세요 라고 대금 지급 청구권 채권이 생겼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겼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그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원래부터 안 생긴 거로 가는 거예요.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채권 채무 싹 없어지고. 그 다음 물권의 자동 복귀예요. 물권의 당연 복귀 또는 자동 복귀. 지금 소유권이 넘어왔거든. 매수인에게 10월 25일자로. 근데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 계약은 한 적이 없고 등기는 넘어와 있고 유효등기일까요? 무효등기가 해제 이후부터는요. 무효등기예요. 자, 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을은 소유자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갑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소유권은 돌아와요. 컴백을 해요. 등기를 말소해야 아니면 말소하기 전에 말소하지 않아도 이미 먼저 돌아와 있는 거야. 권리가 실체적으로. 그리고 돌아왔다고 공시의 원칙에 따라 여기서 말소등기를 할 뿐이지 이미 돌아와서 처음부터 얘는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거야. 이건 무효등기 되고. 그것을 물권, 소유권이 어떻게 복귀한다라고 한다고요? 자동 복귀, 당연 복귀. 이때 자동이니 당연이니 하는 것은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이미 돌아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자, 그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얘들은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원래 상태,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것의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다시, 그럼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금 받은 거, 중도금 받은 게 부당이득이 아니지. 정당한 이익이죠. 하지만 계약이 사라졌어, 소급적으로. 그럼 돈 받은 것도 집 받은 것도 전부 다 부당이득이야.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이게 548조에 나와요.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를 한 때에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했건 을이 해제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계약을 해제했든지 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받은 거 다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예. 갑은 을에게 뭘 돌려줘야 될까요? 계약 해제가 되면 갑은 을에게 요거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중도금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죠. 을은 갑에게 뭘 돌려줘야 되죠? 이 집을 다시 비워줘야 되지. 이게 원상회복이라고요. 그런데 돈을 돌려줄 때 계약 해제 시에 돈 돌려주는 매도인에게 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전항의 경우에 원상회복할 때 반환할 것이 금전이냐? 매도인 보고 하는 말이지. 넌 돈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받은 원금만 돌려주면 안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 이자를 가야 된다. 이자를.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 돌려줄 때 계약금에서 받은 이자, 생긴 이자, 중도금 받은 날짜 다르니까 이자 붙는 기간도 달라지겠네. 요 이자를 다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요때 이자는 왜 붙이느냐? 바로 소급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우리는 애초에 계약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 계약금은 갑의 돈이었던 적이 단 1초도 없어지는 거지. 소급표 때문에. 맞죠? 그럼 이 돈이 이렇게 은행에 꽂아가지고 붙는 돈도
이 이자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갑의 입장에서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손해배상 지연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거든. 지연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그냥 소거표 때문에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래서 싹 다 돌려줘야 돼. 돈에다 이자 붙여가지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상, 공평의 원칙상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물건을 돌려주는 매수인도 물건만 싹 돌려주고 입 닦으면 안 돼요. 자,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과실이거든, 과실. 우리 그래서 원물, 과실 개념 배웠어요. 원물과 과실. 그럼 이 집에서도 일종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25일 날 소유자가 되었어, 등기가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달하고도 한 70일 정도 소유권 갖고 있다가 해지된 거거든요. 요 사이에 얘가 이 집을 임대를 놓았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병에게 임대를 놓아서 얘가 2달치라도 월세를 한 2달하고 반 정도 준 적이 있거든. 그 월세 받은 거, 차임 받은 거요. 그 차임 받은 것은 이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돈 돌려주는 사람이 이자 붙이는 거하고 상응해서 형평성에 맞게 물건 돌려주는 을은 이 집도 애초에 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월세 나온 것도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차임 같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과실도 돌려줘야 돼요. 혹시 임대를 놓은 게 아니라면 내가 이만큼 70일 동안 살았다면, 거주했다면 차임을 받은 건 없지만 생각해보면 차임을 받은 택이지. 왜? 이건 내 집이 아니었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과실을 준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직접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이익이라고 해요.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임대를 놓아서 월세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 70일 살다가 해지되면 70일치 계산해 줘야 됩니다. 월세 계산해서 매도인에게 집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사용이익도 계산해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배웠던 536조.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 536조가 아까 봤던 동시이행 판매권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은 전조, 원상회복을 할 때 적용하겠대. 그러니까 뭐 누가 계약을 해지했든지 간에 일단 둘 다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해지를 했는데 저쪽에서 원상회복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나도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위법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동시이행관계예요. 그리고 제3자 보호예요. 제3자 보호. 여기는 그러나 이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조문이어서 민법 제548조. 자, 그러나 이 부분을 단서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 앞에 게 본문 뒤에 게 단서. 단서에 보면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3자를 해제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을 해지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원상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이유로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3자는 보호해 주세요라고 제3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요.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라고 해요. 누가 저런 제3자가 생길 수 있느냐 보세요. 지금은 이 그림 속에는 제3자가 나타나 있지 않죠. 두 사람밖에 없잖아. 당사자 갑과 을. 근데 제3자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 구간 아닌가? 이 구간? 여기 구간. 어쨌든 10월 25일 날 얘가 소유자가 된 적이 있었어 없었어?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있었죠. 그리고 이날부로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요만큼 70일 정도는 얘가 소유자였던 시절이었거든. 과거로 돌아가 보면. 맞죠? 그때 그 시절에 을에게 전세금 걸고 전세권자로 등기해서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집에. 그다음 을이 주인이었으니까 70일 동안은 을에게 대출해주고 국민은행은 이 집에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제3자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 여자에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집도 절도 없던 여자가 집이 생겼네. 잽싸게 압류나 가압류해서 묶었지. 경매하려고. 이렇게 된 사람들 다 제3자들이에요. 제3자들. 제3자들이 생겼는데 계약이 해지돼 버렸어. 그럼 원상회복 해야 된다? 원상회복이 이게 원상이거든. 이게 계약 체결 전 상태가. 그럼 계약 체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 건물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 그럼 진짜로 원상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 여자는 해지되었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당신 말소하세요.
말소아세에서 깨끗하게 다 세탁해가지고 싹 정리하고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가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이렇게 되면요. 입죠. 그래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런 제3자들은 전세권, 저당권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아. 이 조항에 의해서 보호돼요. 해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해제의 모토인데 내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25일 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줬었거든. 근데 여기 제3자들이 막 생긴 거야. 그리고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보호조항 때문에 이런 권리들이 붙은 채로 소유권이 빠꾸하는 거 돌아오는 거야. 갈 때는 깨끗하게, 올 때는 너덜너덜 이렇게. 그래서 막 이 전세권도 붙은 채, 저당권도 붙은 채, 압류, 가압류가 다 붙은 채로 돌아와가지고 자 전세권 우리 공부했는데 전세권 얘하고 계약했지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다시 갑으로 빠꾸해도 전세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은요. 있죠. 그 얘가 전세권 설정자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다 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쟤는. 다 살고 나갈 때 이 여자가 받은 전세금도 얘가 돌려줘야 돼. 신소유자가.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물론 이 저당권자 국민은행이 갑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지. 얘는 채무자가 아니지. 여자에게 돈 갚으라고 했다가 여자가 돈 안 갚으면은 저당권이 붙은 채로 소유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남자 집으로 회복된 상태에서도 경매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다 이게 탓이에요. 그러니까 잔금도 안 받은 채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제3자 보호조항이 있어요. 제3자 보호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얘기해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외울 때 해제 효과가 소원손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해제 효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과가 아닙니다. 원래는. 무엇의 효과냐면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입니다. 채무불이행 효과예요. 390조를 보시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아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아서 이행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해제 때문일까요? 채무불이행 때문일까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제의 효과로 이 세 가지 목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자, 현실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거의 99%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사라지고 받은 건 돌려준다. 이게 해제 효과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리고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목차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해제한 이유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한 게 아니라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계약은 사라지고 받은 건 돌려준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거의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소원선으로 해도 크게 틀린 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지금 이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청구를 해서 이 여자한테 집도 돌려받고 거기 생긴 과실도 다 돌려받았어. 근데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은 것이지 자기의 손해를 배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 이후에도. 이게 뭔 말이냐.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을 없애버리고 내가 준 것을 다 탈탈 틀어서 돌려받았어. 완벽하게 원상회복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손해를 메운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받을 걸 돌려받은 거야.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와 별도로 손해가 생겼다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는 거지. 해제도 하고 원상회복 받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책 볼게요.
124에서 127. 124에서 127입니다. 자, 124로 가볼게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로 형성권을 행사를 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켜서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생겼던 채권 채무는 소급적으로 다 사라지고 혹시 물권이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건 다시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복귀, 자동으로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복귀돼 버린다. 그 다음에 해제권에는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는데 약정 해제권은 뭐냐?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발생한 해제권. 당사자가 미리 합의를 통해서 해제의 사유를 미리 정해둔 거예요. 아까 이런 예가 있었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뒀지. 계약서의 특약으로. 근데 정말로 불허가 된 거야. 그러면 해제권이 생기는데 이런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정 해제권이다. 자, 약정 해제권은 생각을 해보면은 해제권을 행사를 할 때 아니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약속대로 계약을 해제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독촉하고 촉구할 일은 없겠죠? 약정 해제권 행사할 때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받은 거 있으면 원상회복 해줄 의무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정 해제권 행사할 때는 무슨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것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을 합니다. 법정 해제권은 첫 번째 채무 불이행, 거의 다 채무 불이행 때문인데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더라. 채무자가 규칙 사유로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도 이행해주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이 생긴다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는데 10월 15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네. 채무 불이행. 돈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이행 지체. 그러니까 매도인은 10월 16일 날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매도인 곧바로 계약을 해제 못하고 뭐부터 하게 된다? 최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기다려봤는데 지금 보니까 열흘 기다렸네. 열흘이 상당한지?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상당하다고 치겠습니다. 25일까지도 기다려봤는데도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여기서 해제권이 생겨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자,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법에 뭐라고 되느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법조문을 읽으면 최고를 할 때 꼭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 법조문은.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보세요.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아니고 최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줘라 이런 소리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해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최고한 기간이 상당하지 않아. 상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흘을 준 게 아니고 16일 날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한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서 카운트다운을 세는 거야. 내가 최고한다고 10초를 주겠다고 10초. 10초 내로 입금하라고. 1987654321. 입금 안 하네? 난 최고했고 그러니까 해지할 거다. 자, 10초를 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근데 10초가 무효고요. 최고는 유효해요. 뭔 말이냐? 기간이 상당하지 않고 10초 짧게 줬다 하더라도 또는 아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독촉을 했다 하더라도 최고를 한 의미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독촉을 했고. 그러니까 10초를 줬다고 10초 이후에 해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있다가 생긴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뭐 그때그때 다른 건데 열흘이라면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게 최고했다고 최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로 효력은 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해제권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으로 가볼게요. 불능.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잘못으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되면 곧바로 해제권이 생깁니다.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는데 10월 15일 중도금도 잘 넣었어. 근데 10월 20일 날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거야. 그렇게 되면 채권자 을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의 뜻은 세 가지가 필요 없다는 건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최고해서 뭐 하겠습니까? 불능인데 지금.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행기까지. 사실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날짜는 10월 31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20일 날 불났어요. 그럴 때 을이 31일까지는 기다려봤다가 진짜로 이행을 안 하냐? 확인할 필요가 없죠.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바로예요. 자, 그다음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몇 번 연습시켜 드린 건데,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의 집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수인 입에서 해제 얘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채무자 매도인의 무엇에 의한 불능?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났어요. 매도인이 불을 질렀어야 돼. 고의든 과실이든. 고의 과실로. 그래야 됩니다. 혹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불능이 되었는데 누구 잘못으로? 매수인. 어떤 예일까요? 아까 그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한 매수인이 와서 흥분해서 담배 피다가 불질러 버린 거지. 그거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불질러 놓은 거잖아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해제할 수 없고 가만히 이걸 떠올려 보면은 아까 18페이지에 봤던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예요. 위험이고 위험도 채권자 자기가 부담해야 될 상황이네. 맞죠? 해제 못하고 돈 줘야 돼. 매매대금 줘야 돼요. 자, 불능일 때는 최고 필요 없다. 지체하고는 달리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이 생긴다 정도. 그 다음에 해제권이 생겼다면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 저절로 해제되는 거 아니다. 의사표시로 한다.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대신 합의는 필요 없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하겠다고 통보만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서 해제가 되어서 계약이 사라지게 되면 말을 주워 담아서 다시 계약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해제 효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원손. 첫 번째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진다. 채권 채무 싹 다 없어지고 혹시 물건이 넘어갔다면 당연히 자동으로 복귀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겨났던 물건은 말수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 전 상태로 컴백 받고 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이때 원상회복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하는 건데 부당이득 반환은 완전히 원상회복. 이익이 현존하는지 선의 악의 이런 거 구별 없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고 법에 나와 있었고요. 거기하고 상응해서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은 물건에 생기는 과실, 수익인 과실, 물건을 직접 사용해서 얻었던 이익들을 탈탈 틀어서 계산해서 싹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 해제 과정에서 제3자 고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조항을 보셨어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명분으로 제3자의 고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3자들은 보호가 된다. 모든 제3자들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보호되는 제3자가 있고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있어요. 그건 다음 라운드에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는 해제고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이고 별도로 손해배상문제가 생긴다. 다시 한번 보시지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진실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라 무엇의 효과라는 거죠? 채무불이행의 효과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만 손해배상 얘기를 더 해주면 돼요. 손해배상,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양자는 양립할 수 있지.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배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551조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 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해서 내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 그래서 탈탈 틀어서 완전히 돌려받았어.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내가 부당이득 반환받은 거고 내 손해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그것으로 전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다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가 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면 이 얘기는 언급하지 마라. 위에 두 개 1번, 2번으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또 마치고
해제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뭐 이제 우리가 계약 총론을 좀 받고 다음 주는 계약 강론 15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은 안 할 거예요. 교환은 뭐 원래 본 수업 들어가도 한 10분이면 끝나는 거여서 할 것도 없어요.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반복 청취하셔가지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요 한 이렇게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어떤 주제가 있으면 테마를 딱 끊어가지고요 잠시 스톱 해가지고 요만큼 들은 거를 엄청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만큼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내가 한번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가면서 이렇게 기억을 복구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보세요. 기억을 복구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대상은 누구냐면 초등학생 정도한테 설명한다. 말귀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는 정도로 엄청 쉬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모르겠네. 이게 내가 뭐 알아야지 설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디 막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네 라고 싶으면은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리플레이로 들어보는 거야. 다시 뭐라고 하는지. 그런 습관을 들이면 수업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졸면서 안 듣고요. 뭐 나도 설명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설명이 잘 안 되거든. 뭐 때문에 설명 안 되지? 잘 이해 못해서 설명 안 되는 거거든. 그 부분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몇 번 해보다가 설명이 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설명을 줄이는 거지. 엄청 축약해가지고 더 짧게 설명하기. 제일 쉬운 용어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 구조들을 다 아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대충 끊어가지고 나도 한번 설명해보자. 그만큼 들은 거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초집중하셔서 수업 들으시라는 거지. 복습하실 때. 난 복습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